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 적폐로 인해 조작된 사건들을 하나씩 조명해보는 방송 조작. 오늘도 장경욱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이시죠, 유우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국정원이 벌였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유우성 씨를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의 정착 상황 등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를 적용시켜 구속시켰습니다. 2013년 1월이라고 하면 당시에 2012년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그리고 제기되었고 국민들 비판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였는데 국정원은 간첩을 만들어냈죠. 그날 어쨌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 좀 어땠는지, 구속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취직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국정원 대북 파트와 관련된 분이 저를 여러 차례 만났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올 수 없나 이런 걸로 처음에 저를 접근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해서 여러 번 거절을 해서 그냥 편하게 만나는 사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 제가 공무원을 취직한 이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만나고 하면서 친분이 쌓이게 됐고 신뢰가 쌓이게 돼서 동생을 데려오기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더 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제 북한에서 살고 있다가 좀 중국에 와 있는데 한국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그 석분이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나중에 합신센터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냥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2012년 10월 달경 중국으로 가서 제주도를 통해서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고 동생을 데리고 들어온 동시에 국정원에 제가 스스로 신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라도 전화를 드렸고 네.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처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대학원 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12년도 12월 말경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때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댓글 사건 때문에 시끌번쩍했던 때고 저는 그냥 그 분위기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 연락하던 대북 수사와 관련된 분한테다가 문자로 설날인가 내가 문자를 드렸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동생이 어떠냐고 하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별로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위치도 있고 하니까 괜히 제가 부담드린 것 같아서 연락도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데 1월 10일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앞에서 이제 국정원 이제 수사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저를 감싸고 가택 수색하고 그날로 긴급 체포돼서 국정원으로 갔습니다. 바로 구속됐고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경험이 없을 텐데 딱 몰렸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있다. 그때 오는 이제 공포감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그럼 변호사님 그때 국정원이 밝힌 우리 유우성 선생님에 대한 정확한 혐의 그 증거는 뭐였을까요? 그 증거는 처음에 저희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북에 여러 번 갔다 왔다. 네. 그리고 보위부의 심부름으로 여기 탈북자 정보를 넘긴다. 이렇게 지금 주된 게 탈북자 정보. 이게 국가 기밀입니다. 한국에서는. 네, 지난번에 간첩 혐의 부분하고 북을 오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잠입, 탈출, 거기서 회합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어머니 장례식 치료를 한 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여러 번 간 거로 이렇게 혐의가 나왔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모든 증거가 지금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유가려 씨 네. 동생한테서 나오는데 본인도 굉장히 놀래요. 동생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수사관들은 계속 유가려 씨 진술이 이렇게 오빠가 간첩이다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힘들어가지고 우리 동생이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 없는데 빨리 지금 대지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예. 그 유가려 씨와 대지를 요구하고 있었고 계속 유가려 씨를 만나서 한번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우리 변호인들에게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증거보다는 뭐 좀 이따 저희도 얘기해보겠지만 유가려 씨에 대한 진술 그거에 의해서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행위가 됐는데요. 이 우리 유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첫 보도를 낸 건 당시 동아일보였습니다. 제가 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유성 씨가 체포된 지 열흘 후 1월 20일자 동아일보는 북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 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경, 즉 1월 말이죠. 1월 말경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1월 21일 날 나왔어요. 1월 말경에 송치될 거다. 검찰은 아직까지 넘겨받지 않은 사건이고 근데 국정원의 뭐 국정원이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보도를 봤을 때는 국정원이 미리 그 당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당시 국정원에 대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있어서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이때가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만나고 주말에도 좀 만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유성 씨 행방을 알 수가 없다. 10일째. 근데 국정원에서 와서 주변 사람들 자꾸 조사한다. 이 정도만 알고 제가 이렇게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국정원 내곡동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접견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또 세게. 세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보도가 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죄 지은 조작한 쪽이 뭔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자백도 또 유성 씨는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급박하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뭐 하여튼 제 추측이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대선 댓글 조작으로 개입한 문제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시선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언론 플레이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간첩이다 그러면 진짜 완전 뒤집혔죠. 저도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정원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 모든 이슈로 잠재울 수 있는 큰 이슈였죠. 네.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에 국정원에 긴급체포돼서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다운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담하는 식으로 뭔가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슨 말을 저한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변호사를 제가 구속됐으니까 네. 그때 당시 국선 변호인이든 무슨 변호인이든 당장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했지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혼자서 제가 기억에는 거의 10일 가까이 제가 혼자 조사를 계속 받았어요.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면서 계속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초반에 조사가 이렇게 막 조서가 작성되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제가 그 국정원의 조사의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뭐 편안한 상담하는 것처럼 뭐 저희 동생이나 또는 뭐 너 일이 아니래도 네가 한번 들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떤 제가 듣기는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 스토리 같은 걸 저한테는 주입하는 식으로 뭔가를 계속 정보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 저희 가족이 아닐 거고 저희 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더더욱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동생이 말했다면 동생하고 대지를 시켜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천주교에 있는 그 남북한 학생들이 같이 하는 활동 단체에서 제가 그때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 신부님하고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신부님하고 연락이 다 두절되니까, 신부님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이제 국정원에 데려가지 않았나 해서 의심해가지고, 뭐 천주교회 인권단체를 통해서 민변까지 연락이 가게 되고, 그때 장구용 변호사님이 처음에 국정원에 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국정원에서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네 데려다 놓고 10일 정도를 가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신부님이 물으니까 모른다고 했고, 제가 물으니까 바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신부님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신부님한테는 얘기 안 했죠. 네, 신부님과 저를 좀 차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접견을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국정원에 가 있다 하고, 국정원에 가게 되면 또 구치소에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못 만나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실라이가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장기혁 변호사님이 국정원 수사하는 데까지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단독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호사님을 만나고, 제 기억에는 만나고 난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기사가 대대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 주말에. 갑자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후원을 하시는 우리 우성 씨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아시는 것은 국정원 서간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만큼 국정원과 갑을 관계에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알려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죠. 국정원 대번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 수번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날 오전에 이제 금요일인 걸로 하는데, 서울구치소냐 국정원 내곡동에 불려와서 조사받냐 이래서 제가 그 지인들은 서울구치소로 먼저 보냈습니다. 네. 보내고 저는 국정원으로 갔죠. 갔는데 이게 소환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리 보낸 분들하고 얘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분들은 어쨌든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죠. 구치소에 오전에 있었다라든가 이랬는데 저는 그 국정원에 가서 접견 신청하고 있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구치소 가셨어요. 서울구치소 바로 가지를 않고 그날 또 지인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약속 하고 나서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갔다 이제 국정원 갔고. 네, 다시 국정원 갔대요. 그래서 국정원 또 갔죠, 제가. 그래서 접견을 했습니다. 근데 접견을 했는데 국정원 접견실, 변호인 접견실이 워낙 다 뭐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돼서 그렇죠. 그때부터인가 계속 서울구치소로 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뭐 굉장히 용기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국정원 서관들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해도 본인은 굉장히 좀 낯설을 수 있었고요. 접견을 할 때 저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주말에 제가 조사받을 때 또 참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안 가면 또 제가 붙은 걸 알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심리적으로 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또 조사하냐 주말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말에 하겠대요. 그거 좋다 그러면 난 주말에 또 나간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사실에 이렇게 제가 참여해 조사받고 있는데 이 조사관들은 좀 젊은 수사관들이었고 이분들이 제가 수사관님들 성명을 좀 알려달라니까 이거 보안이라고 안 알려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실행을 하니까 그 조사실에 CCTV를 보고 있던 위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좀 높은 사람인가 봐요. 네. 그분이 제가 오기 전까지 우성 씨를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그 양반이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 변호사님한테 그 이름들 다 얘기해 주라고 그 얘기하러 들어왔는데
우성이 깜짝 놀라. 우성 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만 보고도 그 사람 보고 바로 좀 이렇게 일어나서 부동 자세를 취하는. 저는 그런 거 보고 이게 지금 잘 버텨왔지만은 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조사실에 조사하다 보면 국정원은 또 인권을 보장한다고 건강을 위해 한다고 해서 항상 의사와 간호사를 네. 보내가지고 또 조사실에 옆에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침대 없어졌어요. 그래요? 이 조사실에 침대가 있다는 거는 이거 세계 유일무이한 이 조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건강 체크를 해준다는데 그거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 간호사가 들어온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우성 씨는 좀 편하게 쉬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침대로 가서 누워서 그 시간이라도 수사관들의 시선과 수사관들의 압박 이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정원의 그 강력하고 사람의 심리를 제압하고 무섭게 하고 회유하고 이걸 일주일 10일씩 버텨왔던 어쨌든 우성 씨가 대단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간첩 조작이 이 우리 사회에서 밝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성 씨가 우리 어떤 피해자, 국가폭력의 피해자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쨌든 간첩 조작에서 맞서 싸웠던 위대한 인물로 기억이 돼야 된다. 근데 원래 국정원에 잡혀가면은 그 신병을 인도했다라는 게 통지서가 가족이나 이렇게 가고.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가족이 없는 탈북자분들은 누구한테 해주냐. 그걸 악용을 했고요. 네. 그 신부님이 실제적으로 그 후원자시거든요. 그럼 글로라도 그렇죠. 당연하죠. 신부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신부님 전화할 때는 안 알려주고 신부님이 안 알려줘요.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신부님한테 화를 냈겠어요. 신부님 뭐 하시냐고 지금 10일 동안 이 소식도 없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신부님을 굉장히 나무랬더니 신부님이 굉장히 저를 처음에 싫어하셨어요. 저 이상하다 저 변호사.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제가 그렇죠. 조력을 받는 건데 원하고 변호사를 통해야만이 신부님을 연락하던 뭐 다른 제가 친한 지인을 연락하던데 그 변호사 자체를 안 불러줬고요.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영치금이 없다 보니까 영치금이 있어야 우표를 사가지고 우편을 누군데나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치금이 없어서 제가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탁했는데 가족이 없다 보니까 영치금 같은 거 빌려주게 되면 못 받는다고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 밖에서 이렇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제가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 정도 돈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사정해서 1,000원짜리 우표를 그때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제 지인한테 보냈고. 근데 그때 그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그때쯤에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면 아침 새벽에 조사 나갔다 완전 늦은 시간 들어와서 편지 같은 것도 쓸 시간도 없었고요. 그걸 어떻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탈북자랑 우리 사이의 약자, 가장 어떻게 보면 약자한테 법리적인 문제가 벌써부터 초반서부터 아주 그렇죠. 시작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기간 쉬는 날에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다른 일반 무슨 형사사건 사람들 보면 주중에 검찰에 가 조사받고 또는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갔던 주말에는 쉬고 그리고 뭐 오전 가든지 오후 가든지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정원에서 한 22일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22일 정도 정말 꽉 채워서 주말까지 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까지. 네,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일단 이 사건은 초반서부터도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 피의자던 아직까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차단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럼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 혐의의 유일한 증거는 동생분 유가려 씨의 진술. 이게 핵심 증거였는데 아까 우리 유성 씨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때 유가려 씨는 합동신문센터 탈북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님은 유성 씨 사건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 가서 만나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 정도로
심장이 강한 사람은 또 아니죠. 그 당시에. 제가 합신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듣긴 들었지만 제가 그 위치하는데 한 탈북자 통해서 수소문하는데 한 3일이 걸렸습니다. 그걸 알려준 우리 후배 변호사는 어디 다른 데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변호사만 알고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위치를. 그래서 위치를 아는데 상당한 3일 걸렸으니 거기를 가자라고 했을 때 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도 변호사님 종북 변호사로 지켜있는데 거기가 어딘데 또 거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안에서 우성 씨는 여동생이 정말 이상하다. 저렇게 진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대지려고 하면서 빨리 만나 달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막상 찾아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위치도 알기도 어렵고 괜히 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종북몰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대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전행을 많이 부렸습니다. 어떡해요? 그럼 무조건 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어쨌든 그때 갔는데 그곳은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를 하고 또는 유가래 씨는 그 피의자가 아니다. 수사에 입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 자체가 안 된다. 나중에 되면 유가래 씨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때 시흥까지 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 같이 처음에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증거보존 절차라고 증거보존 절차에서 저는 처음으로 유가래 씨 얼굴을 봤습니다. 접견은 안 됐었고. 지난번 저희가 조작방송에서도 이제 김영희 선생님 모실 때도 합동신문센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등장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참 우연하게도 재판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증거보존 재판입니다. 아, 증거보존. 본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유가래 씨를 중국으로 추방하기 위해서 추방하기 전에 그 합신센터와 검찰이 진술해서 허위 자백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그대로 증언으로 판사 앞에 증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국으로 추방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뭐 저희는 뭐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추방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미리 그 증거 보존 재판을 하면서 유가래 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유가래 씨가 나와서 처음 보게 됐던 거고요. 유가래 씨하고 이거 대면도 안 하게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간첩으로 진술했는 거는 아니 오빠를 간첩으로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만 대신에 오빠를 간첩으로 진술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대면하는 상태에서는 진술할 수가 없다. 증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가래 씨를 어디 비디오 중계 장치로 어디 방에 다른 방에 들어가고 우리 유가래 씨 얼굴도 못 본 채로 신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신문을 하라는 겁니다. 직접 대면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오빠 간첩이라고 이미 제대로 진술을 했는데 그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따위로 하면서 검찰이 요식행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2013년 3월 5일입니다. 그럼 그 당시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 유성 씨도 동생분 화면이던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진 때 처음 보시게 된 거잖아요. 동생을 그래서 그때 막 어쨌든 유가래 씨도 어찌되었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가 있었을 텐데 막 유가래 씨한테 동생분한테 울지 마 막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는 저는 동생이 이제 검찰 쪽에 그러니까 저를 동생을 못 보게 하고 저를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최대한 재판에서 무슨 말이 들리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검찰에서 모든 질문을 만들어서 동생이 이해만 하게끔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빠 뭐 북한에 갔다 왔죠? 하면 예. 오빠 몇 년도 어떻게 갔다 왔죠? 예. 동생이 하는 말 딱 한마디에 예 아니요밖에 없었어요. 예하고 우는 거. 네, 예하고 계속 울기만 해요. 계속 울어. 그러다가 이제 그 증거보존 재판이 우리가 검찰에서
그 이제 피해자라든가 동생 대한 진술을 확보한 지 하루인가 이틀 만에 그걸 그 검토 자료를 많은데 복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주말에 저희가 변호인단 소집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하게 된 겁니다. 못 본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됐고 그 재판에 임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냥 자기네 쪽에서 원하는 단만 동생님한테 쏙 빼고 그냥 재판이 거의 뭐 끝나가는 분위기에서 위기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현 상황과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오빠가 동생한테 질문하는 좀 권한을 받아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해서 제가 요점만 몇 개 정리해서 이제 질문을 동생한테 했고 그때 동생은 그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제가 사실은 그때 좀 약간 많이 느꼈어요. 동생은 실제로 검찰이나 이런 데 겁을 먹어서 또 자신의 이제 이 재판에서 또 증거보도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국정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요. 왜냐면 저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사받고니까 그 공포가 동생한테 얼마나 큰지를 제가 또 객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동생에게 증거가 뒷받침될 만한 질문을 해서 시기적으로 그때 시기에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같이 어디 갔던가 이런 요점적인 것들은 동생이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하다가 대답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생이 스스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마이크 가까운 데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수십 번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크게 들리지는 않았던 뿐이지 나중에 저희들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돌려봤는데 동생이 계속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불법적으로 동생이 그 비디오 중계실에 혼자 있은 게 아니라 비디오 중계실은 동생과 국정원 직원이 옆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동생이 진술하는 걸 감독하고 있은 거예요. 그렇겠죠. 국정원 직원이 왜 저희가 왜냐면 동생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동생이 제 목소리 듣고 많이 우는데 저는 동생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동생이 저를 못 보거든요. 근데 동생이 내가 뭔가 질문을 이제 할 때 사실을 얘기할 때 동생이 그걸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옆에만 계속 쳐다봐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옆에를 쳐다보고 놀라는 모습으로 자꾸 대답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게 분명 옆에 누구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고 참 나중에 알아서 내보냈잖아요. 한 오후 정도 됐나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좀 되는 거 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울지 마. 나도 너 다 지금 네 상황 어떤지 다 알아.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서부터 막 이렇게 네가 어떻게 그럴 때 이렇게 지금 허위 자백할 수 있냐. 응? 여기 판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여기 국정원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너 지금 힘내라. 이날 재판에서 그 과정을 들었는데도 좀 되게 황당한데 아까 이제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기도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진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죠? 그 사진이 뭐냐면 그 동생이 진술했다는 거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 중에 이제 아버지는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저랑 3명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에 3명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에 가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때 당시는 북한 보위부 사람들랑 같이 북한에서 이제 공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작하던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있은 거죠. 그 증거를 이제 들이댄 거죠. 근데 그 증거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검찰에서는 이거는 증거 절차를 위해서 정식 재판에서 순서를 밟아서 내야 된다. 지금 보이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막 싸워가지고 막 들고 나와서 막 보이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과 검사가 같이 조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검찰에서는 자기네는 계속 몰랐고 국정원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자기는 제출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일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거보존 재판에서 저희들이 그에 상반될 때는 너무나 확실화된 증거를 들여댔을 때 검사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뭐냐고 한번 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검사는 그런 한 자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료를 다 넘겨받은 상태.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지 않고도 그 사진을 정식 재판에서 정식 절차를 하면서 저희들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재판에서까지 마주 끝나는 마당에 막 여러 가지 진술들 다 무너지고 사실들이 얘기를 했을 때 검사가 동생한테
동생을 이제 한국에서 잘 살고 이렇게 머물 수 있게 우리가 비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도 해준다면서 그 자리에서도 회유를 했어요. 그때 또 변호사님 막 싸우고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그 상황에서 보니까 이 검사가 조작의 핵심이었구나. 뭘 아는구나. 아니까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밝혀지는 걸 벗기 위해 가지고 온갖 궤변 논리를 하는 거예요. 본안에서 증거로 정식 제출돼서 뭔가 한 후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오히려 우리 변호인들이 일반적으로 방어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검사들은 오히려 당당하면 간첩 조작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의 그 유명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응? 조작해서 재판할 때 힘드시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라는 얘기가 나온 게 네. 뭐 지금은 아마 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좀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날 3월 5일 증거 보존 재판, 요 재판에서 우리 유가려 씨가 그 우리 유우석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요청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끝나갔을 때 검찰에서 아주 동생처럼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갑자기 또 돌변하더라고요. 동생이 오빠를 잠깐만 좀 5분이라도 좀 보게 달라야 되는데 그걸 굳고 말렸어요. 안 된다. 판사는 해주려고 했어요. 판사는 둘이 보게 하시다. 이제 다 끝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네, 이제 검사는 가려 씨가 처음으로 저는 가려 씨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그날 네, 마지막에 욕을 하더라고요. 오빠 좀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님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검사가 또 막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판사님 보는 앞에서 법원 직원 보는 앞에서 두 사람 만나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안 맞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인륜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 보는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그 쬐끔 만나는데 울면서 봤어요. 만나는데 그것도 빨리 데려가려고 그 빨리 이렇게 얘기시키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방해를 놓던 그때 그 이시원이라는 검사의 그 몰골이 지금도 그냥 떠오르네요. 네. 만나긴 하셔도 별로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뭐 할 수가 없죠. 다 아니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고요. 저는 다 수갑차고 있었고 동생이 그냥 검사 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장 보고 검사석. 네, 검사석 쪽에서 조금 제 쪽으로 왔는데 안 된다고 그쪽에서 계속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가까이까지 뭐 포옹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좀 한 거리를 조금 든 상태에서 보고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당시에 처음에는 동생이 굉장히 겁을 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검찰 측에 대단한 예의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문하면서 동생도 이게 사실을 얘기하려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뭐 휴식 중간중간에 이제 또 회의하니까 아무튼 끝날 때 중에 동생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오게 되면 꼭 만나겠다. 그거 변호인 접견 가면 한번 만나줄 수 있냐? 우리 아버님하고도 소식이 된다. 근데 갑자기 가려 씨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내일 간다. 내일 우리가 변호인 접견 가면 꼭 만나겠냐.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죠. 네. 근데도 안 해줬어요. 합심센터에서 막. 네. 그거 안 해줘가지고 그걸 접견 안 시켜준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네.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이 지금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유가려 씨를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진실을 말할 때 신경 변화가 생긴 거고 변호사님을 이제 만날 의사도 밝혔고. 그래도 안 만났죠. 못 만났지만 4월 27일. 그렇죠. 유가려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진술이 다 거짓이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합심센터에서 못 만나겠잖아요. 그럼 네. 계속 유가려 씨는 합심센터에 계셨을 텐데. 있었는데. 어떻게 기자회견을? 저희가 또 일이 되려니까. 네. 우리 누군가 천주교 인권위 변호사님들께서 합심센터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 구속적부심처럼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이 천주교 인권위 변호사로 활동하셨는데 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천주교 인권위 쪽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해서 황필규 변호사님, 염형국 변호사님이 2심 보호구제 심사 청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도 다 변호단으로 들어갔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분 중에 누군가가 이제 정신병 병원이라든가 어디 이제 구금된 상태에 있게 되면 그걸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법 자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변호사들도 모르고 있던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시행했던 게 우리나라가 그 법이 생겨서 두 번째로 그 법을 우리가 집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판사나 사실 뭐 이제 변호사들은 다 낯설었지만 그 법대로라면 무조건 동생은 재판장에 나와야 되고 재판장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있는 고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 구금 상태가 아니고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보호 신청을 했다든가 계속 나는 여기 있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 그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거기에 저희들 법원에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동생을 안 내놓으면 그건 불법 구원이 될 거고 만약 나오게 되면 동생을 다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쵸. 사실 동생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변호사를 보고 싶어서 갈증을 느꼈던 시기였어요. 한 달 정도 뒤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 나오게 됐고, 법정에 나와서 동생이 이제 판사가 너는 국정원에 다시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기 있는 변호사 따라가도 되고, 가고 싶은 데를 가라니까 동생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일 중요했던 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어요. 비공개로. 대재판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는 재판을 공개하고 싶은데 검찰에서 계속 비공개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도 역시 비공개로 요청했어요. 근데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동생을 데려 들어온 국정원 직원도 다 나가게 되고 수사관들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날 우리 변호사님들은 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변호인 뭐라죠? 그걸 다 제출했어요. 재판부에.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만 그 안에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송해온 국정원 직원 한 10명이 밖에 대기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동생을 감싸고 있던 사람들이 판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고 동생이 혼자랑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검사가 아니에요 또. 검사가 아니고 아무튼 국정원의 정부 법무공단 국정원 측 대리인. 네, 그러니까 국정원 측의 대리인이 2명 있었는데 국정원 측의 대리인들은 이 사건을 또 잘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동생이 어떻게 보기에는 국정원 수사관들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그 재판 안에 공간에 혼자 있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동생이 이제 판사가 물어보니까 동생이 그때 고민은 하는데 결국은 또 들어간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화를 시켜줘 버리는 거죠. 그 현장에서 이제 없잖아요. 국정원 직원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아버님하고 통화시켜주고 또 연길에 언니처럼 친언니처럼 하던 그 우성 씨 친구인 이화 씨라고 해서 그분하고 통화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국정원 직원들이 10명 정도 와서 아니 변호사님들만 통화시켜주면 어떡하냐고 공평하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설득할 수 있게. 그때 동생이 오기 전날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생이 이제 그렇게 증거보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동생하고 계속 뭐 바닷가도 가고 그다음에 뭐 63 빌딩도 가보고 또 이제 회도 먹이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오빠도 곧 나온다 식으로 계속 동생을 또 회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동생은 그때 당시에 국정원 이제 재판에 나왔을 때도 아마 자기가 국정원에서 외웠던 매뉴얼대로 진술을 했는데 막 전화 통화도 시키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때 동생이 제일 겁났던 게 이제 변호사님들 동생들 판단이 잘하죠.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뭐 돈밖에 모른다. 그 사람들 같이 하게 되면 집이 망한다. 뭐 이런 게 얘는 혼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시키고 가족 사진을 보내고 하니까 이 변호사님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네. 국정원 수사관들이 변호사님들 거짓말한다고 계속 하니까 이거 정보가 이제 왜곡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전화 통화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니까 동생이 그 변호사님들 하루만 따라가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때는. 하루만 따라. 그래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그럼 기자회견 내용은 그럼 뭐였나요? 다시 한번 뭐 다 보도됐겠지. 아니 그날에 우리를 경계를 해요. 계속 얘기를 안 해요. 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하고
하루만 따라온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변호사들을 믿기도 곤란하고 또 하루만 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또 내일이면 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두려움과 믿을 수 없고 그러면서도 와서 우리를 계속 그 전화를 시켜주고 중국의 아버님이나 이렇게 외삼촌 전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지금 오빠가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빠 너의 진술에서 오빠가 지금 이렇게 구금돼 있다라는 걸 이제 뭐 기사라든가 이거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래하다가 확실히 믿을 만한 그 언니분이 직장 조선족이신데요. 직장 마치고 9시경에 민변 사무실로 오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줄줄줄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지인 변호사님 남편분이신 기자분을 불러가지고 빨리 찍게 했죠. 그때 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 MBC가 그걸 특종을 못했어요. 찍었고 그 밤 11시경에 바로 내일 기자회견 해야겠다. 저는 그 밤에 보도자료 내고 바로 그 토요일 27일 기자회견 해야 된다. 그날 밤 가려씨를 어디 재울 것인가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서 재워요? 어디 재웠을 것 같아요? 민변 사무실. 아 그것도 고민했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강단에 있는 우리 이재정 국회의원 집에 재웠습니다. 우리 집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일 기자회견장으로 안전하게 데려오겠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하고 나면 또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인수해 가겠다고 올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저는 뭐 분초를 다투고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가려 씨와 그 지인 언니와 함께 밤에 같이 지내면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여러 집, 이재정 의원 집, 목사님 집, 우리 집,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상을 진짜 그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유가려 씨를. 밖에서 이렇게 검은 정장 입고 있는 사람만 보도 지금 아슬하게 떨고 막 그래서 동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겠죠. 뭐. 이런 걸 자기가 맞고 그다음에 뭐 회유받고 이런 걸 다 얘기하면 혹시나 가족이나 오빠를 죽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린애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어쨌든 합의서 있었던 일과 진술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허위 거기를 진술이 없고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기억한 거는 동생이 이제 국정원에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이제 독방에 이제 그 카메라 달린 여러 대 달린 독방에 수감돼 있으면서 이제 구타당하고 그리고 해유당하고 그리고 뭐 이제 망신 주기를 한다고 해서 오세라가 이제 막 그 뭐 폐령 화교 유발이라고 치고 운동장에 막 돌리고 막 다른 사람 보는데 망신 주기라든가 뭐 아무튼 좀 우리 21세기에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가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합동신문센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독방에 가둬서 거의 6개월간 가둬서 그 이미 이제 간첩으로 조작을 하기 위한 내사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유가려 씨를 우선은 화교인지 아닌지와 관련돼서 계속 그 화교인데 왜 탈북자로 왔느냐는 식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려 씨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탈북자로 왔다라고 얘기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때리고 겁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나 화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오빠가 북을 몇 번 왔느냐 이걸로 이제 하니까 한 번 어머니 장례식 때밖에 안 왔다 하는데 또 그때부터 또 그 오빠가 왔다는 그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면서 계속 방북 횟수를 조작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역시 때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 오빠의 심부름을 탈북자 정보를 넘기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2달에 걸쳐가지고 독방에 가둬가지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 숙제하듯이 그 정보를 주고 써야 되고요. 그죠? 제대로 안 쓰게 되면
또 번복하게 되면 계속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정말 힘들어서 스스로가 이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그게 이제 CCTV 카메라에서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화교라는 걸 자백할 때는 네. 그래 그러면 그 회령에 있는 탈북자들 모여 있는데 가서 한번 너가 화교인지 탈북자인지 한번 가자 이러면서 등하고 이 가슴에다가 회령 화교 유가리로 써가지고 그거 가서 망신 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려 씨가 탈북자라고 주장하는데 왜 스스로가 이걸 자기들이 안 했는데 자기가 탈북자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탈북자들 앞에 합신센터에 있는 탈북자들 앞에 가서 자기가 탈북자를 주장한다는 사람이 왜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고 자발적으로 써서 갔다는데 그게 아니라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창피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빠를 간첩으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6개월의 기간을 가려 씨가 직접 와서 진술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도 지금 정말 가려 씨한테 들었던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가려 씨가 처음에 와서는 제대로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못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고 울기만 해요. 오빠한테는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하게. 근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기억나는 거 살리고 해서 나중에 결국 오빠 재판에서는 한 10여 차례 증인으로 증인해서 검사의 그 온갖 유도신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해서 오빠를 무죄로 만들고 그리고 추방돼서 지금 중국으로 갔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영화 변호인 불임 사건을 했던 거기서 보면은 고문하다가 원한대로 진술서 틀리면 서로 또 고문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이랑. 그 10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합신센터 가자마자 그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가려 씨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허위 진술이 그런 강압적인 부분과 함께 회유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보통 계속 오빠하고 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그렇게 회유하고 또 허위 자백이 완성된 그러니까 의도하는 대로 완성된 후에는 뭐 외부에도 데려가고 당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아직도 가능한 그런 시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뭐 인권 보장 이런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금석이 어디냐 합신센터,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탈북자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는 간첩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거기서 유가려 씨가 용기 있게 이렇게 그 독방에서의 허위 자백 경과를 정말 많은 시간을 걸쳐서 심리적인 불안정 속에서 정말 치료까지 받았어요. 너무 힘들고 해서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가고 하면서 겨우겨우 증언해서 그것이 이 합신센터의 그 본질을 정말 최초로 어떻게 보면 폭로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가려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때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로 적용해서 합동신문센터를 일단 나온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 같이 한 일주일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합동신문센터 안에 있던 탈북자분들이 나오게 된 경우는 처음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하나원 거쳐서 보통 홍각철 씨도 나왔잖아요. 그건 무죄 받고 나왔죠. 무죄 받고 나오신 분이 있고 가려 씨처럼 이렇게 나온 경우는 뭐 드물죠. 그렇죠. 뭐 검찰 측에서 볼 때는 같은 공범이거든요. 동생이
동생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간첩을 많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진술대로 되게 되면 저는 그냥 자료만 수집했고 그 자료를 직접 국가보위부라 가서 북한 보위부라 평양이라 보고하고 그 어떤 지시를 받아온 게 동생이거든요. 더 높은 위치네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동생은 기소도 안 하고 동생은 피해자도 아니고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빠만 간첩이에요. 제대로 하면 남매 간첩이에요. 그렇죠. 동생도 간첩, 동생은 도한 간첩인데 참. 아니 제가 그 4월 27일 기자회견 제목을 제가 남매 간첩 조작 사건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간첩이에요. 공범 뒤에 있었어요. 근데 한쪽만 기소하고 그렇죠. 입건도 안 하고 입건 자체도 안 하고 접견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서 입건을 안 했답니다. 입건을 하게 되면 변호인 접견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정말 그렇죠. 피를 말리고 그 피를 말렸던 순간들이 제가 그 지금 1박 2일 하루만 따라오려고 했던 우리 가려씨를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다 뒤집고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국정원이 합동작전을 해서 강제 추방을 태거를 시키기 위해서 소재지를 저쪽에 합신센터로 소재지를 거소지로 적어놓고는 지금 사라졌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추적해오면서 직접 추적하기 그러니까 그 지인인 이화 씨라는 분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가려 씨 어디 있냐 알면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공무원 간첩사 탈북자 간첩 사건 이렇게 완전 언론을 장식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8월 20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판이 그때 동생이 나와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1심 때부터 조작이 사실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사진 찍었는데 북한에서 찍었다고 등장하거나 증인을 해오셔가지고 이제 증거를 만드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을 계속 재판에서 호소하고 기자들한테 관련 자료를 줬는데 그때 시기에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안 해줬어요. 그렇죠. 2013년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그랬죠. 당시 무죄가 나왔지만 불완전한 무죄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려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알리바이 증거를 많이 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만약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신센터에서 고문가혹행위로 해가지고 한 진술 자체는 아예 신빙성 자체가 아니라 그런 증거는 채택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심 재판부의 한계이고 그 당시만 해도 뉴스타파 맞아요. 뉴스타파에서 열심히 보도해줬고 그 추적 60분도 보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아일보를 통한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는 몰래 자연스럽게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권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했어요. 전 재판 중에. 그럼 제가 언론 플레이 한다고 얼마나 그 언론 플레이 한다라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게 혹시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냐. 재판부가 왜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언론들하고 해서 자꾸 언론이 방송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좀 저희도 많이 위축됐고 거기에 증인은 위증하는 증인들이 막 돈 받고 나오는 증인들이 있죠. 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유리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은폐해버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막 조작들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죄라는 걸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할 정도로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정말 열악한 거죠. 이렇게 조작이라는 걸 밝혀놓고도 우리가 더 쫄았다니까요. 우리 유성 씨 같은 경우 1월 10일경 체포되셔서 8월 22일까지 구속돼 7개월이 넘는 어쨌든 무죄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 무죄를 선고받을 때 그 심정은 뭐 지금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날에 이제 양승봉 변호사님이 일찌감치 이제 7월 22일 날이거든. 퇴근을 그날 오후에 구치소에 와서 저랑 그날에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라든가 그냥 앞으로 살아갈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7년을 받았거든요. 고형 7년을 받았는데 그 7년 고형 받은 상태에서 사실 저도 물론 우리가
그 사건 내가 무죄이고 모든 게 잘못됐고 동생 진술이 거짓이었고 사실 나는 억울하다는 증거도 충분히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정권이나 그때 언론 분위기상으로 판사가 무리하게 유죄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변호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실을 우리가 추구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 다음날에 그렇게 나가서 무죄를 받게 된 겁니다. 참 그때 심정은 사실은 그래서 본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용기를 내서 판결을 내려준 판사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고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서 판결하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그렇죠. 예. 2014년 8월 20일 그 얼마 뒤에 이석기 의원 내란 뭐 소위 사건이 터지잖아요. 내란 사건에 좀 있으면 또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이거 지금 사실 간첩조작 사건이 그냥 1심 무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분단 체제 제가 항상 하지만은 이 빙산의 일각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밑둥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조작이라는 그 구조가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는 도중에 조작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는 물고. 2심에서도 또 조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는 우리 다음 주 방송을 위해서 다음 방송에서 그렇죠. 우리 조작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우성 씨의 이 사건 또 우성 씨가 이렇게 버텨줬고 또 함께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려 씨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싸운 것들이 이 조작을 밝혔고 저는 이 조작이란 말을 이거 함부로 못 썼어요. 사람들이 이 사건 동안에 조작이란 말을 못 썼는데 요즘은 간첩조작 대통령께서도 지금 간첩조작 쓰시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걸로. 아마 그래서 이 유성 씨 사건이 이렇게 어쨌든 이제 무죄 판결 받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분단에서 이런 큰 걸 흔들었고 저는 또 다르게 탈북자분들이 가장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되게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성 씨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한테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좀 어떻게 좀 힘을 갖고 싸울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우성 씨 전에 조작된 간첩 탈북자 간첩도 있었고 근데 우성 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서 나중에 용기를 내서 감옥 살고 나와서 민변에 연락하신 분도 있고요. 허위 자백을 했던 홍강철 씨 같은 경우도 저를 보니까 어디 그 구치소에서 TV에서 봤던 유성 씨 변호사니까 희망을 갖고 이렇게 좀 힘들이 모여졌죠. 그러니까 김연희 씨 같은 지난번에 나왔던 김연희 씨도 유성 사건을 통해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일단 신뢰가 또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가 우리 탈북자분들이 국가폭력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무신경하다, 무관심하다. 그렇죠. 빨리 그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돼요. 이렇게 우성 씨 본전이잖아요. 본전. 그렇죠. 결국 본전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생과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온갖 공격을 겪었는데 그것 본전인데 또 이미 그래도 감옥 안 가는 걸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금 감옥 5년, 4년, 3년 뭐 이렇게 살고 나오신 분들은 뭡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 피해도 조속히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또 우리 우성 씨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도 뭔가 있으니까 지금 뭐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 뭐 온갖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만행들을 자행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말소가 되고 그거 다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성 씨 사건을 통해서 또 결국은 간첩으로 조작되는 과정이 흔히 말하는 그 합동신문센터. 네. 탈북자 얘기가 나오면 꼭 얘기되는 합동신문센터. 여기서의 반인권적이고 이런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성 씨 사건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합신센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이 좀 나중에 이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이렇게 바뀌기로 했는데 하지만 형식만 바뀌고 여전히 그 안에 계시는
탈북자분들의 인권 문제나 이런 건 여전히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벌써 이제 몇 년 전이죠. 우리 12명 북해식당 종업원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접견도 못하고 네네. 이런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란 이유로 합신센터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보호시설이라 해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종업원 때도 2심 보호구제 심사 청구했는데 판사가 출석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죠. 안 오게 만들었겠죠.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 출석 명령을 한 판사조차 종북몰이를 해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이 종북몰이에 의해서. 그래서 합신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외부와 접촉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개방형으로 못하죠? 난민들도 개방형으로 하는데, 그죠? 외부의 인권기구라든가 또 변호인들이 가서 도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착한 독립적인, 그죠? 예. 뭔가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간첩인지 아닌지 색출 수사하고 있어요. 온갖 이곳에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시급하게 우리 사회가 다시는 탈북민들을 정말 짐승처럼 가둬놓고 마치 저는 사육 조사를 하는 이런 식의 만행들을 하지 않는, 정말 탈북자분들 대한민국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높게 예우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우성 씨, 흔히 말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발표된 시점도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던 시기였고, 그리고 사건을 재판 과정과 쭉 이걸 들여다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조작을 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과 검찰까지 함께해서 조작한 사건이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은 발표만 있고 공무원이 간첩이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무죄된 거는 잘 보도도 안 돼요. 되긴 되지만 또 관심이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의 뭐 이런 행태도 뭐 지적돼야 됩니다만, 이렇게 국가 권력기관이 조작해냈던,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극복돼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가 1심에서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까 불완전한 무죄였다라고 얘기를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는 과정까지 해서 재판 과정과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조작을 했던 우리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우리 마무리 지으시면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서부터. 어떤 국회의원이 장경욱 변호사가 친북이고 종북인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우성 씨는 간첩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정말 가당차는 논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을 마치 주류적 의견인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런 악소라 그래야 되나요? 독소?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기 쉬운 환경. 네. 국정원, 국가폭력이 국민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 극우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사건을 만들어서 여론을 딴 데로 돌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렇게 조작하기 쉬운 환경에 있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종북몰이 가능한 분단 시스템, 반북으로만 살 수 있는 이런 분단 시스템이 가져온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 보고요. 유성 씨도 저도 이런 사건 해결해서 제가 어쨌든 잘못된 분단 시스템에 조금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때 그 초심을 가지고 계속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참,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주제와 또 간첩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참 무거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국정원의 일일이 조작 과정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것을 위해서 사실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보제가 났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이제 제 다큐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영화를 만들었던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가 엔딩 장면에 이제 한 100여 명의 이제 간첩 조작으로 됐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무죄 받으신 분들 또는 세상 떠나신 분들 많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또 30년 동안 20년 동안 진역 살면서 억울한 시절을 보내놓고 가족들이 다 분지박살됐고 나서 물론 30년 뒤에 조작됐고 무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시기에 그 간첩을 조작했던 사람들 또 그 수사관들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국회라든가 또는 어떤 공무원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조작했고 무죄 받았던 사건들이 그 수사관들이라든가 또 그 간첩을 잡았다고 자칭하면서 받았던 포상이라든가 승진에 대해서는 원천 진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사관들하고 조작을 지시했던 라인이 있던 사람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일 이런 재발 방지가 될 수 있고 늘상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재발 방지, 다신 간첩, 우리 같은 간첩을 만들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늘상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권방송 청취자분들도 함께 하시고, 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 꼭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번 정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그 문제점들이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되고 간첩이 하시는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장경옥 변호사의 조작은 이 분단 시대가 나서 분단 시대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격주 월요일날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가고요. 다음 2주 뒤에도 역시 우리 유우성 씨 모시고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